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상관없잖아. 아, 예, 그러면 저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도와달라.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분들은 제가 그 뮤트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뭐 마이크 키시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채팅방에 질문 남기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미니 포럼 두 번째인데 사실 우리가 뭐 이거 큰 기획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뭐 우리 김성원 교수님하고 이게 개인 교재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지금 코로나가 뭐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 발제를 했지만 사실 이게 뭐 얘기가 뭐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은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한 어떤 그 뭐 논문이랄까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위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뭐 역할이라고 해야 하는데 뭐 교회의 역할, 변화 그런 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같이 뭐 디스커션도 하고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건 녹음을 해서 뭐 또 나중에 필요하신 분 듣도록 지금 녹음을 할게요. 지금 스크린샷가 자 화면이 보이시죠? 제가 아까 화면을 안 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고 간단히 이제 여기 뭐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지금 미국 남가주 캘리포니아 쪽에 플러튼이라는 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교회는 이제 시드 교회라고 부에나팍에 이제 위치한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반 된 교회고 번역빈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식품 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MB 컨설팅.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미국 FDA나 식품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고, 뭐 미국 내,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 그 식품 회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한국에도 제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 커스터머들이 많아서, 원래는 뭐 1년에 2번에서 4번까지 출장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평소지만 지금 집사지만 한 10년 전부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사역을 이제 해오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서 IT에서 뭐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선교사님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로컬에서는 그런 일터 사역 그런 관련된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사업 그 비즈니스맨들 같이 공부하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전 교회에서는 청년들 이제 그런 일터 사역 관련된 거 이제 강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런 편이라 제가 뭐 비행기 아니라 호텔에서 좀 책을 많이 이제 뭐 읽기도 하고 이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낸 책들이고요. 뭐 일반 경영 서적도 쓰지만 뭐 신앙 서적이나 뭐 크리스천 책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쓴 거는 이제 노란색 책 코로나와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 그래서 제가 평소 4차 산업 관심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어떤 융합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고요. 작년에 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 시드교회에 이제 1년 됐는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 4차 산업 시대 크리스천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미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에서 미션 하면서 청년들 강의하고 뭐 느꼈던 거를 이제 정리한 책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터 사역이나 그런 이제 훈련 교재용으로 쓴 책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 지금 영문으로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거는 이제 뭐 2세들이나 뭐 이런 제가 뭐 미국 내 다른 이제 그 사역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영문으로 또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요 이제 순서가 제가 전에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책 내고 나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토크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교회 관련 부분을 제가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노멀 책을 쓴 계기는 평소에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한 2016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이제 4차 산업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한국에 제가 출장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정부나 뭐 민간 기업들이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거 되게 활발히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IT 기술도 발달하고, 뭐 이제 전반적인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과 어떤 비즈니스와 그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 변화하는 큰 흐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비대면이니 모든 게 갑자기 어떤 이미 와 있는 기술들을 갑자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코로나와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그 두 개의 융합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대안은 뭔지 그런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느낀 거는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책을 보면 유튜브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새로 들으신 분 뮤트를 책들을 보면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코로나 처음에 관련돼서 나왔던 게 이제 투자 관련된 뭐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뭐 코로나 기간에 주식 뭐 투자하면 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 한국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 막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재테크 얘기, 그다음에 뭐 경기 흐름 얘기 그 정도인데 뭐 책도 마찬가지로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보면 좀 경제나 좀 이렇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를 보는 시각이 좀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제가 뭐 최대한 뭐 문화적인 관점이나 뭐 그런 사회적인 관점, 경제, 경영, 그다음에 개인 삶,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종교 얘기를 조금 넣었어요. 이게 뭐 기독교 신앙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우리 종교 신앙생활에도 이제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하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팬데믹이 우리 삶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제 벌써 제가 든 예도 아마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굵직굵직한 터닝 포인트에는 큰 병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처음에 뭐 가볍게 온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끝도 안 보이고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6세기에 뭐 이 남미 쪽에 잉카 문명이 몰락했다는 말이 이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다 막 죽고 뭐 활동이 중지되면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월, 한국은 뭐 1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락다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택 격리하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다들 집에 들어가셨죠. 근데 막상 한두 달이면 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금도 미국은 지금도 못 나오고 계속 이제 락다운 상태로 거의 다시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잠시 왔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뭐 금방 끝날 거다. 원래는 처음 발병했을 때는 여름이면 끝난다. 뭐 따뜻한 다 근데 되려 따뜻한데 뭐 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이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제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방 우리가 이 시간이 뭐 옛날로 돌아갈 거다. 좀만 참으면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게 길게 가고 적어도 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가 만든 뉴노멀이 아니라 사실은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는 하나의 촉매제, 뭐 가속화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제 현대 사회를 이렇게 뭐 사회학적으로 또 경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위험 사회,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뭐 학문이든 뭐 경제든 그러니까 선형적인 구조, 리니어하게 과거를 보면 미래도 똑같은 어떤 트렌드도 갈 것이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뷰카, 이게 이제 약자인데 발로타일,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고 휘발할 수 있는 상태, uncertain, 불확실한 거죠 항상, complex, 상황이 이게 어떤 변수들이나 이게 꼬여있는 문제들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더 어렵다는 거죠. 복잡하고. 그 다음에 ambiguous는 상황이 모호하고 이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문제 데피니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뷰카라고도 하고 또 럽트라고도 해요. 비슷한 게 있는데 신속하게 변할 수 있고 상황이 우리가 오늘 알아도 내일 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unpredictable 예측 못하고 paradoxical 이것도 애매모호한 거 비슷해요. 역설적인 거.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경제 재개하면 코로나 번지고 코로나 번지자니 경제 때문에 안 되고 굶어 죽냐 코로나 걸려 죽냐 이게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탱글드 뭐 컴플렉스랑 비슷한 개념인데 딱 일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풀면 다른 게 문제 생기고 이게 꼬여 그런 사회가 우리 현실 사회를 규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나심 탈레브 투자하면서 이제 이제 저자인데 옛날에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 왔을 때 그 전부터 이제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위기를 이제 올 거다 얘기했는데 보통 지금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하고 뭐 부동산 시장이 뭐 계속 뭐 요새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블랙스완 이렇게 항상 스완은 백조가 하얀색이지만 블랙스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나 어떤 생각 체계는 과거의 경험으로 얻어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블랙 스완을 못 봤으면 다 그냥 스완은 하얗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블랙 스완이 있고 이게 변종으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의 주장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투자분 이분은 이제 투자 쪽에 많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다 예측하고 그렇지 않다.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행운에 속지 마라. 우리가 사후 편향적이라서 항상 성공을 하면 그 뒤에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그거는 그냥 운이다. 그 사람 잘나서도 아니고 투자 분석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부터 못하고 국민학생이 투자한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탈인구화나 직업의 종말.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가장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번 원래 4차 산업의 어떤 큰 틀은 인공지능, 로봇 그게 특징 중 하나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통계 보니까 그 로봇 대체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한국이 로봇 숫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일자리 수가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증가하는 일자리보다 감소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게 그게 다수고요. 제 생각도 경영자의 측면에서 봐도 로봇 한 명 투자해서 얻는 어떤 효율성이 사람 10명보다 훨씬 날 수 있거든요. 뭐 이 사람도 보험 안 들어줘도 되고 뭐 휴가 없어도 되고 24시간 로봇은 일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사람 고용하는 어떤 생산 요소로서의 인간이 점점 설 자리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려가 되고 실제 이제 뭐 그런 통계도 일자리 대체율이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제 올라가고 뭐 최근에 한국은 이제 닭을 튀겨주는 치킨 로봇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계속 뭐
사람이 튀기는 게 아니니까 계속 뭐 브레이크 타임 없이 계속 튀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우리들이 이제 가장 접할 그런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책 제목인데 직업의 종말. 그래서 직업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졸업할 때는 진짜 큰 회사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몇 개 플랫폼 회사 말고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사회 자체는 원래 그런 추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봤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컨설팅 업을 하지만 저도 될 수 있으면 원래 이제 미국 자체가 넓으니까 주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전화, 화상회의로 다 업무를 해결했고 특수한 경우만 제가 출장을 가서 제가 공장을 심사하거나 현장을 봐야 될 그 경우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언택트. 사실 이게 뭐 없는 영어다는데 새로 생겼죠. 언컨택트 뭐 컨을 뺀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좀 파장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상 뭐 영화 보면 언컨택트로 소재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사람 이 소설이나 그런 거 보면 이게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 다 집안에서 갇혀서 하고 뭐 애도 출산도 사람이 어떤 성관계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난자 정자 해가지고 배양해서 딴 데서 키워내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사회를 예측을 한 영화나 소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어떤 우리 흐름의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주는 게 이제 재택근무. 저는 지금 재택근무 4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전에부터 뭐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4년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근데 저는 큰 변화는 모르겠어요. 뭐 원래 하던 거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제 친구들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에서 근무하니까 좀 일하고 삶하고 뭐 분간도 안 가고 그런 게 있고 근데 분명히 재택근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 세이브도 되고 뭐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저는 업무 효율성이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또 잘 적응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의식주,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의식주 문제가 제가 몇 가지 예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의류비 뭐 맨날 집에 있으니까 뭐 옷을 뭐 이렇게 많이 안 사겠죠. 그 다음에 뭐 신발가, 뭐 패션 유행이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집에 있다면 그리고 식당 집에서 먹을 거고 뭐 식재료 구입하고 뭐 텃밭 집에 미국에는 마당이 있으니까 텃밭 가꾸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되는 식품 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식품 쪽에 있다 보니까 김치가 이런 원래 암이나 그런 면역력에 좋다는 얘기 있는데 프랑스 연구진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아시아나 독일에도 발효 김치를 먹는데 사워크라우트 근데 한국 사람이 먹는 게 코로나 사망자를 딴 나라보다 좀 적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발표한 이제 논문이 어젠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주거 문제 부동산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제일 큰 타격이죠. 뭐 리테일 비즈니스가 안 되고 원래 추세는 아마존 때문에 미국에 있는 큰 쇼핑몰들이 이렇게 망해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온 바람에 아예 그냥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추세는 이제 계속 될 것 같고 대신 집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거주형 뭐 부동산은 그래도 계속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비즈니스 변화도 지금 다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것들 개발하고 있고 저도 그런 걸 이제 업무에 더 적용을 하려고 기술적인 부분을 ICT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도입하고 있고 여러 사회 문화 변화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변화들 그다음에 가상현실 우리가 이제 실제 어딜 나가지 못하니까 가상현실로 이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요새 여행을 못 가니까 가상현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여행지에 가서 이게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뭐 박물관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VR이나 AR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방콕 시대에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앞으로 차에 대한 수요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제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대신 전체적인 이동 수단 자체는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수요나 그런 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하니까 좀 이렇게 발표할 내용들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하는데 좀 이게 숨이 가쁘니까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채팅 박스나 아니면 마이크 끄시고 질문하셔도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에 쓴 내용들의 앞에 부분들은 사실 제 얘기보다는 대가들이 써놓은 책들이나 그런 것들의 흐름을 제가 좀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책 보면 이렇게 깊이는 없는데 그 키워드만 보셔도 이제 어떤 트렌드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 뒤나 이 제목들을 설치를 하면 이게 보통 책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런 책들 사다 보시면 이제 더 깊이 있게 또 아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축사회.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4차 산업, 이거 4차 산업 상관없이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잃어버린 20년. 그 다음에 미국은 경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계속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이게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수축 사회가 원래는 경제가 생산하고 이거를 소비를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인데 이제는 이게 공급이 과잉이 되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이 힘든 것 같아요. 일자리의 어떤 퀄리티도 떨어지고 소득이 줄기 때문에 또 생산한 제품들을 또 소비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좀 큰 경제적인 좀 임팩트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수축 사회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앞으로 그런 전 세계가 수축 사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사회로 갈 것이고 이 사람은 되려 수축 사회를 이게 왜 나쁜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그 사람 그 논리의 일부는 이제 긍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환경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중국처럼 7%, 8% 100년을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적인 거, 환경 오염적인 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좀 절제하고 좀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수축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책의 저자는 이게 대략 그 상태로 가는 게 인류를 위해서 좋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개인주의 요새는 초개인주의라고 그러는데 근데 되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더 개인주의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게 되게 또 외롭거든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또 되려 개인주의는 심화되지만 그 개인은 진짜 병들어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더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교육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양극화 심화, 이거 아시겠지만 미국은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고 아마 그 다음이 한국일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 계속 뛰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제프 베조스가 얻은 주가 차익이 엄청나게 한 몇십 조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원래 이렇게 독점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에 또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은 더 어떤 부를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고 그러면 분명 타격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계기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원래 중국하고 뭐 계속 이렇게 패권 전쟁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중국을 이제 탈중국화하고 있고 리쇼어링 이제 뭐 자국의 이제 그런 생산 기반들 다 옮겨와서 뭐 전략적으로 또 미국은 이제 뭐 그런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 그 김성원 교수님 잠깐 발표할 때 언급을 했는데 좀 신기한 좀 그 통찰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8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화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트럼프 전까지.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 각 보호무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세계화가 조금씩 쇠퇴를 하고 있었는데 김성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이제는 그런 장벽을 뭐 굳이 무역 장벽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이미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플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굳이 세계화가 필요 없다. 플랫폼 비즈니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하신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새로운 통찰력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계기로 로컬화가 이제 이게 보호무역이나 로컬화 현상이 더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 이거는 의견이 나뉘는데 이제 한국의 그 홍가빈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 보시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래 이제 도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상당수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메트로 메가 그 시티들이 굉장히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전에는 이게 뭐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여 살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이게 뭉쳐 있고 모아져 있는 게 서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화가 되려 몰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굳이 이게 뭐 이제 비대면이고 그러면 뭐 떨어져서 살아도 되고 뭐 이제 그렇다. 이제 제 생각도 이제 그렇게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또 그래도 도시화는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은 어제도 뭐 확진자가 하루에 7만 5천 명인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50명, 60명 확진자 나오면 막 난리 났다고 막 그러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50명 가지고 그러는데 뭐 미국은 7만 5천 명? 뭐 그래도 여기 뭐 끄떡아니면 마스크 잘 안 쓰고 뭐 아직도 해변 가면 뭐 젊은 사람들 뭐 파티하고 뭐 난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존에 우리가 서구나 미국의 어떤 롤 모델로 삼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한국의 방역하는 능력이나 어떤 시민들의 그런 어떤 시민 의식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한국이 더 이상 뭐 누구를 롤 모델로만 할 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이제 그런 롤 모델 국가가 되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최근에 뭐 이제 뭐 K-팝이나 뭐 한류나 뭐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또 기회로 한국의 K 방역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뭐 딴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초에 연결될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뭐 사실 기술이 있어도 이렇게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분 오늘 여기 미국 뭐 아르헨티나 한국 뭐 전 세계에서 모이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초연결성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뭐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가 점점 이게 더 이제 강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빅데이터 이거는 뭐 4차 산업에 우리가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할 때도 빅데이터 뭐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뭐 기업에서는 마케팅 수단 그 다음에 뭐 경찰들은 이제 뭐 범죄자 예방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애널리틱하고 쓰는 이제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이제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어떤 뉴스 보니까 빅데이터 교라고 그 종교를 만들었다고. 왜냐하면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데 어카운트 있으시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취향을 저격을 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요. 그럼 자기가 그냥 빠져들어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인터넷 네이버니 구글이니
공짜 어카운트 이메일 쓰는 게 사실은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게 이 회사들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의 어떤 그 기술, 빅데이터 공유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감시 사회, 또 방역 때문에 감시가 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데 한국 같은 경우도 앱을 깔아놓고 이제 뭐 경리하는 그 순간까지 다 이렇게 동선 추적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미국은 덜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미국 사람들 마인드가 자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뭐 마스크나 그런 거를 강제로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좀 덜한데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아까 아마존 그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탈종교와 인공지능 신흥된 사회. 그래서 탈종교화는 뭐 앞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독교 말고 전체적인 그 종교 현상으로 보면 많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렇게 신을 안 믿는 사회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이 발전되고 뭐 어떤 인간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탈종교화되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사회. 뭐 답을 다 갖고 있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설계하는 그 인공지능도 있어요. 뭐 스님 인공지능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르죠. 그것도 하나의 좀 기이한 현상들이고 앞으로 봐야 될 거고. 밑에 거는 제가 공부하신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 많죠.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 앞으로 더 병든 사람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코로나 하면 이게 그냥 지금 어떤 잠깐 경제 어떤 여파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구가 우리한테 보내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스웨덴의 그 여자애 있었잖아요. 그레튼 툰베리 나와가지고 유엔 연설하고 왜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느냐, 울먹이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게 미안한 생각 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살아서 여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나 더 어린 애들은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뭐 그런 중요한 그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애들 졸업하는데 졸업식도 못해, 입학식도 못해. 과연 그게 누구 잘못이냐? 그냥 그 바이러스 잘못이냐? 근데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기후변화 중에 변화로 생겨난 결과 중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이 빙하에 녹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녹아서 지면에 노출되고 이게 인간에 전염될 확률이 많다 그래요. 그거에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인간이 점점 지구의 그 서식지를 동물 서식지나 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접촉 못했던 그 야생 동물이나 이렇게 접촉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로부터도 또 이제 바이러스 확률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베리아나 이런데 지금 겨울인데도 온도가 영상이라고 그러고 동토층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실제 탄저균 오염도 많고,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하는 그게 이제 환경이죠. 근데 미국 트럼프는 기후 같은 건 상관을 안 하니까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계속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그것만 강조를 하고 서로 각국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경제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요 코로나 한번 1년 될지 2년 될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이벤트로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또 온다고 생각해요. 계속 오고, 이게 인간이 계속 그 삶을 바꿀 때까지 계속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좀 찬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게 전 세계 미래학자나 생태학자, 한국의 생태학자들 최재천 교수님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요. 그러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이거는 아시는 문제고, 그다음 부동산 제가 잠깐 언급했었고, 현모사회, 이건
호모사이는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굉장히 그나마 저희는 LA나 이쪽 오렌지 카운티 사니까 한인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진 않은데 이 아시안도 굉장히 요새 차별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 해가지고 이제 흑인 인권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시안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뭐 언어 폭행 당하고 진짜 폭력적인 폭행 당하고 그런 사회인데 앞으로 이런 게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나쁜 일이 있으면 누구를 꼭 지목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도 뭐 그런 관동 대지진 이런 때 엄청 조선 사람들 뭐 학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혐오 사회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 섞인 이거는 뭐 이것도 책 제목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키워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책 후반부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 그런 개인의 행동 양식도 좀 전환돼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철학. 우리가 이제 뭐 보통 4차 산업 뭐 기술 발달하면 이 과학자들이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은 발달이 돼요. 근데 그거를 기술을 쓰는 거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쓰고 있냐,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쓸 수 있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철학을 모르고 철학자들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에 계신 분들이 그것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생명 자본주의, 생태주의 이미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제 뭐 녹색당이나 이런 데가 뭐 실제 뭐 시장이나 그런 정치에 반영을 해요. 근데 아직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 여건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생태주의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대한 경제로 뭐를 할까? 제가 이름 붙인 거는 그냥 뭐 급조한 거지만 홀리스틱 이코노미 그래서 총체적인 거 환경과 사회와 그런 지속 가능한 경제 돌봄의 경제를 해야 된다 했고 식생활 저는 이제 식품 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 이제 뭐 육류가 공장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가동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트럼프가 육류 계속 생산해라 행정명령 내리고 그러는데 근데 앞으로 식생활도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류 소비가 지금 이제 식물 대체 플랜 베이스 뭐 햄버거나 뭐 임파서블 버거, 비욘드 미트 그런 게 나오는데 지구 환경을 살리려면 그런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와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도 파타고니아 그 이제 팬인데 그래서 광고를 아예 이렇게 하죠. 그냥 우리 사지 마라. 있는 거 리사이클에 있고 정필요하면 사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지는 기업, 환경적 책임지는 기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이거를 많이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 기업들이 그래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는 기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그래서 미국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근데 아직 뭐 미국은 뭐 아직 휘발유 쓰고 있고 그런데 유럽이나 한국은 이게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비즈니스 이제 타격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이제 추세가 뭐 여러 단위로 쓰이는데 뭐 디지털 포메이션 아니면 디지컬리제이션은 디지털하고 피지컬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이브리드로 그 디지털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대면 할 수 있는 그 온라인 장치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여기 미국도 뭐 오프라인은 이미 아마존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지만 이번 계기로 다 이게 싹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이제 그다음에 검색보다 사색. 요새 뭐 인터넷 발달되고 유튜브 있으니까 이게 시간 때우기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 중에 이디오크라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IQ가 80인가로 떨어진대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나 뭐
들어온 것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알고리즘으로 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돌아가거든요. 키워드 추천해주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사색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제너레이션 뭐 M 뭐 밀레니얼 Z세대 저희 그러니까 80년 이후는 밀레니얼이에요. 그리고 Z세대는 한 2005년 이후.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틀려요. 뭐 어른들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유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 없다. 뭐 고생을 안 해봤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손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희망적인 거는 이런 사회 정의나 공정성이나 뭐 환경이나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대의 명분적인 거를 찾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이나 Z세대가 좀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가 밝지가 않거든요. 뭐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어떤 그런 좀 사회 공정성이나 뭐 그런 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꿈나무로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 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산지 한 4년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될 추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로 뭐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그워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우버든 요새 배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자기 일하는 분야들. 그래서 기그워커 그것도 어떤 단어인데 기그워커로 살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잠깐만 책 제목이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스마트폰이 점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활용 도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섭 융합이 필요하다. 뭐 저희 때 다 뭐 이렇게 자기 전공이 있고 뭐 이과 문과 한국 교육 같은 나뉘고 자기 전공한 걸로 먹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융합 통섭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위인들이나 똑똑한 천재들 보면 화가면서 수학자고 뭐 과학자고 신학자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엔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그래프인데 정보는 많죠. 이제 다 정보는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지식을 뭐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2단계 지혜롭고 창의성인 단계는 아무나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이거를 이제 4차 산업이나 이때 필요한 게 지혜고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활용해야 되고 슬라이드가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은 것 같아서 좀 중간중간 뛰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시스템 사고 이건 키워드만 읽을게요. 디자인 띵킹 이건 뭐 이제 제품 개발하고 서비스 개발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하는 거 초연결자 미니멀리즘 멀티페르소나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 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직업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단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업도 있고 부업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게 몇 차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책도 쓰고 저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 그다음 앞으로는 창업이 이제 에서 많이 했는데 무용적인 걸 많이 창업하거든요. 그래서 한계 비용 제로의 세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업도 제로로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에자일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또 회복 탄력성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애들 뭐 교육 세미나 했는데 거기서도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복성, resilience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필요만 쭉 보시고 그다음에 남을 위한 삶도 일이다. 우리가 이제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돈을 받아야지 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돈을 안 받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봉사하고
남을 위한 어떤 그런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일반인 상대로 북토크할 때 쓴 거 뉴노멀의 파도로 타라 해서 여기에 찌라미에 휩쓸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빨리 언제 지나가나 그냥 그것만 하다가 그냥 다 쓸려갈 거고, 이거의 흐름을 알고 파도를 타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서바이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우리 애들도 뭐 학교를 안 가니까 이 자기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은 이게 자기 관리가 돼야지 재택근무도 해도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컨트롤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이걸 너무 전반에 얘기를 많이 해서 이 후반에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도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크리스천리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그먼트 바우만 사회학자는 그 현상을 레트로피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한 거, 그거 레트로피아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현상이 단기가 끝날 게 아니고 장기를 갈 거고,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유튜브 논의나 책들 보면, 제가 책들을 몇 권 샀어요. 이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샀는데, 뭐 책들이 어떤 건 뭐 얇고 그런데 막상 기대하고 있는 게 책들이 별 좋은 책이 없어요. 그냥 수준이 뭐냐면 코로나가 뭐 인간에게 준 고통 왜 줬냐, 뭐 그런 신정론적인 그런 논의, 뭐 이거 뭐 그냥 읽어봐도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각을 넓히는데, 그냥 어떤 교회 안에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사회 흐름과 4차 산업과 그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대비할지. 그 기존의 책이나 다 뭐 논란은 요새 뭐 온라인 예배가 맞냐 안 맞냐, 뭐 코로나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정도 어떤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는 것도 제가 좀 더 시각을 넓히는 좀 포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인 거를 입증을 하려면, 전에는 선생님이 교회 가고 성경책 끼고 남들한테 교회 가는 거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말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 성도들의 일상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터 사역이나 일상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소비, 경제 관련된 거, 뭐 환경적인 거, 그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계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누가 이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뭐 착취에 대인해가 있다. 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이제 필요할 때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 맞으니까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창의적인 상상력을 해야 될 텐데 훈련을 안 해봤거든요. 평신도들은 목회자 중심주의에서 맨날 가서 이렇게 지시만 받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뭐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목회자분들도 이걸 평소에 어떤 틀 밖을 넘어가는 생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저희 그 한계가 그런 상상력, 창의적인 상상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빨리 그런 거를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상상력을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교회 주도에서 이제 평신도들의 풀뿌리 같은 사역들, 모임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에 수직적인 구조에서 이제 수평적인 구조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도 좀 통섭하고 융합하는 평신도하고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신학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한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로는 세계를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적어도 몇 개의 분야를 또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포럼도 만들지만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관점으로 이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집단 지성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 이런 포럼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반성이 필요하죠.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사역들의 의미는 뭔가 분명히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했던 성가대나 뭐 교회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뭔가 저는 교회의 역할이 어떤 우리가 공동체적 역할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흩어지는 교회로 성도들이 세상과 더 연대해서 좀 이렇게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모실 그 발제자분인데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제 책보다 더 뜬 책이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 과제 굉장히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요청하는데 공공성 회복 그동안 개인 신앙을 벗어나서 좀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 돌봄과 그런 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교회 등장 이게 이제 이미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존이나 왜냐면 인더스트리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장기화됐을 때 그러면 과연 교회가 옛날에는 어떤 유형적인 공간에 모여야 되는데 이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교회로 모이는 거죠. 이런 교회들도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지만 저는 몇 주 동안 그 환경 선교사 과정을 들어요. 한국의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인가 뭐 거기에 이제 주관하는 뭐 코스가 있는데 3주짜리.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환경이나 생태에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우리가 전에 이분법적 신앙을 삶의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삶을 예배로 살 수 있는 총체적인 홀리스틱 신앙이 필요하다. 뭐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일터 뭐 그런 사역도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일터 사역 앞으로 평신도들의 그런 뭐 다 여러분들 일을 하시니까 뭐 세상에서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선교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방법도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떤 뭐 어떤 케이스도 없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교육도 좀 우리가 받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변증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저도 뭐 경영적으로 전공했지만 그런 관련된 서적도 읽고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서적도 내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언어로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기독교가 이제 크리스텐덤 시대는 지나갔죠. 우리가 뭐 머저리티가 아니고 이제 다원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제 다원주의에서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런 이제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런 거. 그다음에 기독교 지성인이 필요하고 실천하는 지성인.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사회와 소통.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뭐 옛날에 구원파 욕했는데 사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신층이 너무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성화 과정은 포커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구원받으면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의 일상에 계속 실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 운영상도 보면 사실은 어떤 무형 자산이나 인건비에 상당 부분을 제출했는데 저도 옛날에 뭐 경험상으로는 보니까 건물 관련된 비용이 꽤 들어요. 그럼 교회에 과연 우리가 재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교회의 목적이 우리가 그냥 우리 생존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교회하고 뭐하고 실제 선교하고 헌금하는 거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 교회도 이런 비대면 사회를 통해서 어떤 스트럭처링도 바꾸고 해서 린하게 좀 경영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 뭐 아직까지도 한국의 기독교들 많이 욕먹고 있죠. 계속 뭐 핥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노멀을 여러분들 잘 사시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롤 모델로 좀 이렇게 배워야겠다. 그런 좀 시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풀뿌리 모임. 또 제가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뭐 토론토에 있는 2세들 교회 영어권, 그다음에 제가 이달 말에 뭐 동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더 각자 뭐 교회든 지인들하고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풀뿌리 운동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해서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깨어있게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분석을 자기가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롱한 거는 기독교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뭐 많이 또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또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더욱더 우리의 어떤 기독교 크리스천으로서 빛을 발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거품이 빠진다 그럴까? 아마 뭐 망하는 교회도 많고 또 버리는, 이렇게 떠나는 성도도 많지만 진짜 그 삶으로 사는 성도들이 나을 것 같아요. 드러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는 신을 또 찾을 수 있는 필요성도 뭐 늘고, 왜냐하면 삶이 절박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다 접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인 디아스포라. 저희 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전 세계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게 하나의 또 하나님이 한인들을 쓰시려고 하는 또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영성이 중요하죠. 저는 교회에 그냥 또 맡기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가 직접 애들 케어되는 거. 그다음에 일하는 사역자, 신학하는 평신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회 재정 얘기했고,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오프라인 못하고 뭐 이제 소속감이 없어지죠. 그다음에 새신자와도 케어하기가 좀 불분명하고 헌금이 감소된 거, 그리고 또 외부적 스트레스는 탈종교 현상, 한국의 뭐 반기독교 현상, 그다음에 4차 산업으로 이미 사람들이 수명이 또 연장될 거고, 뭐 기술에 또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또 위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얘기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빅터 프랭클린의 그 죽음의 수용소 뭐 유명한 책이니까 이 시대에 더욱더 뜨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그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고, 이 사람은 진짜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진짜 면도하고 진짜 뭐 이렇게 그 환경에 살았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와닿는 게,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신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내고 이 기간 동안에 잘 또 준비해서 그거를 세상에 어떻게 쓸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변화의 파도를 분명히 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지, 답답하네, 뭐 그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 뭐를, 이거를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분명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빅터 프랭클린의 말을 제가 하면서 이제 마칠게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생각보다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자, 저기 혹시 뭐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뭐 아이디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뭐 몇 분 안 되니까 늦게 오신 분 제가 제 아시는 분들은 소개할게요. 우리 브라이언 전 장로님이라고 저랑 스칼베누에서 같이 그 비즈니스에서 미션 사역 같이 하고 지금도 또 모임 같이 하고 있고요. 브라이언 장로님은 이쪽에 뭐 또 에이블이라는 또 비영리 단체 통해서 또 우리 2세들하고 또 사역하고 있고, 예, 미국에 계십니다. 장로님 뭐 여기 잠깐 뭐 소개, 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집사님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미션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일터 사역을 하다가 한 15년
저기 비즈니스 CEO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한 15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회사는 제가 거의 이제 리타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회사를 다 거의 넘기고 저는 이제 이제 2세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을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하고 같이 그들하고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그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탤런트와 기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자기 갖고 있는 탤런트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신득교회 김주현 장로님 한번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포럼을 늦게 제가 메시지를 봐서 굉장히 늦었는데 뭐 끝에만 조금 제가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체감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 성패가 달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임을 갖고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히 제 소개는 그냥 뭐 저는 UCLA에서 IT를 지금 관리하는 그런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격변하는 뭐 이런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책들도 많이 보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우리 김주현 장로님 저기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지역사회 섬기는 그 커미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맡고 계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로컬에 이런 뭐 도움 필요한 이제 그런 단체들이나 좀 섬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역을 맡고 계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박상현 집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근이고요. 이종찬 집사님, 김주현 장로님과 같은 교회 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종찬 집사님은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만나서 이 좋은 포럼에 저를 초대해줘서 저는 관심 갖고 있었지만 깊이 알지 못했고 책도 많이 못 봤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오늘 그 이종찬 집사님이 지으신 책이 오늘 도착을 해서 앞부분을 좀 읽었었어요. 근데 오늘 더 듣고 싶었던 거는 그 뒷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궁금했던 부분이 좀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용어가 생소한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라디오 코리아 그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 로컬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거기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한국학은 틀리 이쪽 그 한인 사회 그래도 제일 크다는 LA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컬 라디오 방송국은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국이에요. 메인 타겟도 50대, 60대, 70대를 중심으로 뭐 20, 30대는 거의 듣지 않고 그렇게 한인 사회에 기여를 한다 그러지만 그 옛날에 그 향취, 그 언어를 갖고 있는 분한테 다가가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또 그들 한인 사회의 어떤 비즈니스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방송 같은 경우 3년 전부터 뭐 앱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좋은 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시간 분배 잘못해서 이게 너무 앞에 부분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뒷부분을 너무 그냥 후다닥 찍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보시면서 저기 뭐야 제가 좀 급하게 갔던 부분이나 뭐 용어가 좀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평소 좀 이런 요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좀 그런 어떤 대안적인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교수님 뭐 지난번에 뭐 이제 발표하셨지만 또 말씀 다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또 뭐 또 생각 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또 나눠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또 맞아요. 소개. 예, 다른 분들 소개를 좀 하면 우리 곽소건 목사님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원래 오렌지 카운티 출신이시고 아 그렇구나.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곽 선교사님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 더 해주시죠.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17년 동안 주로 그 실버 세대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한 5년 전부터 아르헨티나로 은퇴 이후 사역을 이제 선교 사역으로 정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지는 도시가 아니고 1차 산업으로 사는 낙농업하고 어업으로 사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는 한국보다 땅은 한 20배 이상 큰데 인구는 4천만이니까 너무나 이 녹지, 그 아까도 뭐 파타고니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르헨티나의 넓은 평원이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게 네. 그냥 뭐 농사 짓고 뭐 그러고 사니까요. 그 단지 요즘에 이 온라인 이 SNS나 미디어가 발달돼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수준. 어쨌든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나가지고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감사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은 우리 중에 가장 젊고 이렇게 평균 연령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고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한번 좀 이 모임에 와봐라 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혹시 성은 씨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자기 소개, 전공? 궁금해요. 저기 이제 성훈 자매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저기 아마 Z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아닌 것 같고 Z세대쯤 될 것 같은데 요새 뭐 코로나 이렇게 보내면서 좀 느끼시는 거나 어떻게 이제 졸업하면 이제 뭐 또 이런 사역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이 코로나 기간에. 서울신학대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적어지면서 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고, 한국이 조금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네, 그런 점을 좀 오늘 발표를 통해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정진형인데요.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가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종찬 집사님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풀 했어요. 왜냐면 이 집사님은 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오늘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담론들과 또 좀 더 크게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용어들과 팩트들을 잘 이렇게 모아주시는 그런 데이터뱅크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어봐도 이번에 참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잘 읽었고요. 거기에도 보면은 정말 그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수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자의 입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 집사님의 그 발제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전망으로 엮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조직 신학자니까요. 저의 이제 어떤 기능은 주로 현상들과 정보들을 엮어내는 이제 일인데 한번 좀 몇 가지 커멘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좀 적어 놓은 거를. 예, 예. 한번, 스크린샷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예. 조금 키울까요? 뭐 괜찮습니다. 보여요. 괜찮습니까? 야, 혹시 좀만, 핸드폰으로 예, 하시는, 예, 예, 핸드폰으로 예.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키워보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지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성경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거시적 전망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했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인 어떤 역사관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역사 자체가 윤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뭐 짐승이라든지 이런 상징들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정치적 지도자가 나오고 그 통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신앙 밖에 노예와 디스토피아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단을 숭배하는 것들을 강요하고 배교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이런 핍박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의 어떤 종언, 심판이 일어난다. 대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성경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당연히 나빠지는 사이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종찬 집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에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신자유주의를 이제 완전히 도입하면서 국가의 어떤 간섭,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본 중심의 이런 경제 체제를 이제 실행한 결과로서 기술 자본 세력이 세계적인 지배력을 획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현재 그들에게 예속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들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고 그들의 힘은 이제는 주권 국가들의 영향력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트럼프와 기술 자본 세력의 이 싸움을 우리는 주권 국가의 어떤 모델과 그 다음에 주권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화된 초국적 그 기술 자본 세력과의 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술 자본 세력이 이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트럼프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쪽은 이 기술 자본 세력이 추구해온 방향에 대한 일종의 반란 내지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그죠? 과거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같은 정치 지도자 세력과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바운드를 넘어서는 기술 자본 세력의 투쟁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이종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본 것은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면서 본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세계화를 대신하는 기술 자본 세력의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그 각 나라의 정부의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WTO를 맺고 뭐
이렇게 나프타를 맺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이런 자본의 어떤 유입이나 자본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그죠? 병원을 민영화하고 공항을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기관 산업들을 민영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그런 정부의 구태여 정부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동의가 없이 생태계를 바꿈으로써 세계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대신해 준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자본 세력이 그들의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만을 통해서도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효과,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큰 그림으로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연장선상에서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주체가 되는 기술 자본 세력, 자본이 기술을 이제 지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기술 자본 세력의 영향력이 가속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 자기 논리이고 기술 자본 세력이 지금까지 자본 세력이 해온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이클은 전혀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기술 자본 세력이 점점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신자유주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가 이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과정이고 지배력이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사이클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또 인류에게 있어서는 나빠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정 자본이 특정 세력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양극화가 또 극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만약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죠. 네. 세상을 얻고도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독교적 역사관과 종말론적 신앙을 이제 그 전망을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종말론적이 되지 못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고 언택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적 교제를 유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문화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사탄 숭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기술 자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고 사탄 숭배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얻고요.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의 힘,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저커버거라든지 이런 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대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한 어떤 일렉트로닉 아이덴티피케이션, 전자적인 아이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전국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계에서도 마찬가지. 대중문화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들의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는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르면은 봉준호 감독의 어떤 그런 설국열차라든지 혹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가 보여주는 이 그죠? 3단계의 계층화된 어떤 인류의 모습들, 지하에 사는 사람, 반지하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위에 사는 사람, 그죠? 앞칸에 사는 사람, 중간에 사는 사람, 제일 끝에서 식충처럼 벌레로 만든 그 푸드, 그 바를 먹고 받아먹고 사는 사람. 이런 세계관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 전쟁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교회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교회가 생존의 위기고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교제와 예배의 위기고 위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회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 많이 드렸고, 그죠? 많이 모였지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들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적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리더십이 이뤄왔는데,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꽝 하고 깨지면서 그 불똥을 가지고 전 소아시아로 흩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실천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할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중국에서 이거 박해 시대에, 문화혁명 시대에 가정교회로서 그 퓨리티를 유지하면서 제도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들불처럼 속으로 번져나간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요, 아까 우리 이종찬 집사님께서 발제하면서 공간적인 어떤 교회 사역의 한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교회의 기회다. 개교회는 어렵겠지만은 교회가 우주적 교회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목사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의 사역적인 모델을 가지고 정말 사역에 힘쓴다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사역에, 세움 사역에 매진한다면 정말 교회는 이번 기회에 성도들이 그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회복하고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교회는 모든 재정적인 힘을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빛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닌가요? 네. 기술 자본 세력의 독재 감시 사회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그죠? 지금 국가도 그렇고 자본 세력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어렵게 이 인류가 일궈놓은 시민사회를 지켜야 됩니다. 어렵게 우리 인류가 지금 발견한 뭐 예수님의 지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그죠?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했던 현실적인 형태의 정의의 어떤 모습, 그것이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의, 제가 이종찬 집사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작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고 자급자족의 어떤 노력을 하고 로컬 경제 모델을 실천하고 지역교회 차원에서는 가족 공생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어려움. 우리 중에 실직자들이 늘어나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나눔을 대내적으로도 고민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사실 경제 얘기 안 했거든요. 이종찬 집사님이 얼마 버는지 교회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들을 물어보는 게 결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no comment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굶고 있는 성도들, 실직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다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픈해서 서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나눔이 실천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경제에 대한 선제적인 적응과 전환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종찬 집사님 오늘 여러 가지 발제하시면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전망을 한번 나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고 미국 경제 자체가 회복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을 세계 생산 기지화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고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고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재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뭐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혹은 브렉시트와 이 세계화 세력과의 이 충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물론 그 부자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비판들도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공장이 back to America, 미국으로 돌아오고 리쇼링하고 그리고 중산층과 그 어떤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 안에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계속될 거로 봅니다.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중국을 대신해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생산 기지화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중국화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는 그 기술 중심의 생산 기지로서는 한국이 적격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 대한 화해를 쫓아내고 삼성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5G 경제를 한국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앞으로 중국이 몰락한다면 한국이 뜰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오늘 제가 유종찬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마이크 켜주셔요. 아유, 역시 통찰력이 언제 그렇게 빨리 정리를 또 하셨습니까? 하여튼 또 그 교수님 또 그 좋은 또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뭐 혹시 다른 분들 뭐 보시면서 우리 박수건 선교사님 뭐 그쪽에 뭐 1차 산업이라 그러는데 혹시 뭐 그쪽에 뭐 선교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혹시 뭐 같이 나누고 싶은 뭐 그런 말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도 선교 많이 그런 이제 다니고 그런데 지금 다 스탑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또 선교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고 그런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선교적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선교 시대가 아니고 네. 자비량을 그렇죠. 모색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는 꽤 떨어져 있는 시골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들의 거의 뭐 80%가 수도에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 이 지역에 저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로 선교사 모임을 갖게 돼서 제가 선교사님들 소식을 듣지 대면으로는 제가 가지 못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 요번에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아요. 이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이제 도움을 받는 선교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자급자족을 하고 또 오히려 돕는 선교 그런 걸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뭐 우리 오늘 강의 내용이나 또 우리 교수님이 논평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원시복음처럼 돌아가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은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 선교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에서 미션 하면서 예전부터 이제 그런 저희 용어로 뭐 텐트 메이커나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런 자비량 선교나 뭐 그 이제 어떤 이슬람권이나 이렇게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거를 뭐 비즈니스 자체를 그냥 명목상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뭐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도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도 바로 또 타격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또 나중에 선교사님 또 기회가 되면 또 뭐 그런 또 스토리 더 나눠주시고 또 저희 또 사역하고도 혹시 연관이 되면 또 나중에 또 교제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기 다른 분 저기 박상근 집사님이나 장로님 혹시 뭐 또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김성현 교수님 아까 그 나눈 것 중에 제가 딱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클릭이 됐던 게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딱 저희가 지금 그 사실 하는 일도 그쪽 일인데 앞으로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하여튼 또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셔도 좋고요. 제가 질문 좀 예, 드릴까요? 예. 이 프로그램 참석하기 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종찬 집사님 책에서도 또 오늘 포럼에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김성훈 교수님도 코멘트가 잠시 있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온라인 교회 포맷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수개월 동안 그 회중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교회라는 게 뭐 교회마다 좀 형식이 틀리겠지만 기존에 드리던 오프라인에서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것 또 목사님이 설교를 생방송 또 녹음을 해서 그것이 전송되는 게 현재의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태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힘들다. 새로운 시대가 돌아간다. 계속 반복되는 게 4차 혁명,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다면 저는 하루 바쁘라도 온라인 교회를 인정을 하는 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시작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그 성경 안에서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을 저희가 거스릴 수 없고 그 사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법론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대체하고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더 신앙을 더 여기서 유지하고 더 성숙해지고 또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을 모이는 교회에서도 잘 못했는데 이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지금 계속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속으로 해서 나누고 교회에서 지인들하고 나누다 보면 힘들다, 영적으로 좀 공고하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세상에서는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는 자꾸 거부하지 말고 빨리 좀 기술적인 부분 이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원활 작동할 수 있는 또 방법론을 빨리 인정하고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는데요. 또 교수님한테 또 이종찬 집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뭐 교수님 먼저 뭐 답변할 답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라면 정말 막
발등에 불인데 제가 디테일한 것들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 말로 일단 접었거든요. 영어 예배를 이제 한국 그 큰 교회 이 우산 밑에서 하다가 지금 접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컨택 시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당연히 교회의 본질은 교제이고 또 교제의 어떤 본질적인 형태는 대면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번 논문 쓸 때는 교회는 이 언택트 시대에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유일한 대면 공동체로서 남을 것 같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다. 참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만남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이어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오프라인 교회를 대체하는 의미에서의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 오프라인 교회가 올 때까지, 가능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렇게 보조적인 차원에서 모든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적 교제를 최대한 근사치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그 교육적인 기법들과 자료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개개인의 성도를 세우고 정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지는 교회의 시스템을 이제부터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첫째는 뭐 리소스가 작은 교회들이 돈도 없고 또 인적 자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마음만 있어도 온라인 성역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지금 제가 볼 때는 박 집사님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 같은데 목사님들이 아직 그 신학적으로나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러한 사역적 패러다임의 전환의 준비가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다. 다시 말하면 목회라고 했을 때 사역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특히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역적 패턴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벌써 종교개혁 이후로 아니죠. 구교 시대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패러다임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환해서 성도들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목사의 위치, 사역자들의 위치는 이분들을 세워주는 것이고 코칭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교적인 혹은 이런 계층화된 이런 계급적인 사고를 완전히 신학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 목사님들은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적인 그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6개월, 1년이 있으면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자구책을 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역적 전환이 필요하다. 목사의 어떤 임무에 대한 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평소 또 생각했던 반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됐는데 저는 전에는 불교고 뭐 전에는 이제 안 믿었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교회 하나의 목사님을 평생 만약에 목사님이 뭐 바뀌지 않고 그러면 평생 한 사람의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듣고 살 수가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 그 자체가 한 사람이 신도 아닌데 그 말씀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수님도 몇 번 하면 이게 자기 이게 비잖아요. 채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퀘스천을 했고 또 하나는 왜 설교는 설교 중간에는 왜 질문을 할 수가 없을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면 피드백이 없잖아요. 항상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다른 교파를 뭐 무슨 뭐죠? 메노나이트나 뭐 그런 다른 그런 데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준 게 그래서 전에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권력이 펜 업티컨 그런 한 사람이 성도들을 감시하고 말씀을 줌으로써 한 공간에 몰아놓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수직 구조였는데 코로나가 와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고 이렇게 줌으로 미팅하고 그런 게 이제 민주적이고 쌍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질문하고 자꾸 디스커션을 해야지 사실은 신앙이 자라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질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신앙이 안 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런 좀 쌍방향의 좀 그런 찬스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큰 유익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컨텐츠적인 면에서 전에는 너무 목사님들 위주로 어떤 틀에 박힌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 말씀 양육하고 밥 채우고 그냥 교리적이고 항상 그냥 우리 특히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답 잘 쓰면 잘하는 걸로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세상이나 이런 불확실성의 세상에선 자기가 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양육을 한다면 저는 목회자들이 다 그거를 커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이런 콜랩을 해서 우리 평신도들도 영성 있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지금은 중요한 게 그냥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식품에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거 컨텐츠는 굉장히 무궁한데 그거를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틀로 이거를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새롭지도 않고 코로나라고 그리고 사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저희 교회 그 이제 뭐 아이 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팬데믹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별로 팬데믹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팬데믹하고 주는 영향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콘텐츠들을 뭐 지금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그런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때라고 생각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 뭐 장로님이나 뭐.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대형 교회가 이제 앞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거라든지 이제 개교회 이제 각자 이제 교회들만으로 해결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그게 제 생각에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어떤 그런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교회도 준비가 안 됐고, 제가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학교는 어떻게 보면 UCLA는 진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육기관이고 대학교니까 이런 뭐 팬데믹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도. 근데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총장 위시에서 전부 거의 뭐 미팅 같은 것도 거의 매주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계속 우리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해오던 어떤 그런 선교비를 어느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선교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자비량으로 하신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각 나라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자,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마 21세기의 선교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종찬 집사님 말씀하신 그 지식의 그런 공유와 같은 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 이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그 정보 교환하고 공유하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저희들보다는 벌써 한 단계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특히 뭐 어떤 거부감이 없이 이런 것을 접하는 것을 볼 때에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저희가 시작한 지 2시간 돼서 공식적으로는 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교제하실 분은 좀 더 교제하시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한 분만 더 있으시면.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모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깨어있는 이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해야 될 세력들은 너무 힘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화되어 있고 초국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좀 하는 모임이 정례적으로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모일 때 사실 무력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야, 뭐 얘들 다 뭐 이제 집어먹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임이 다 크리스천들의 모임이니까 오늘 마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하고 자주 뵙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건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채팅방에 칠 텐데요. 제가 이제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저는 이 낭가주에서 소칼 뱀, 낭가주에 있는 한인 그 뱀 모임을 이제 총무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동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CBM,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해서, 원래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컨퍼런스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참석할 거고, 여기에 오시는 분이 이제 한국의 인터서버 대표, 저희 이제 이 뱀 하실 때 같이 사역하시던 분인데, 조셉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한국에 계시고 인터서버 대표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민동 교수님이라고 여기 위튼 칼리지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도 뱀 오랫동안 또 사역하시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목사님하고 뭐 집사님들 그런 새로 바뀐 좀 선교적인 관점을 쉐어하려고 하니까, 요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하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채팅방에 요거 남겨놓고, 또 하나는 저희 사실 이게 뭐 저희 아직은 뭐 딱 오피셜한 모임 틀이나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게 진짜 기도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갈 텐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좀 틀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느슨하게 조금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다음 모임은 이제 그 이도영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경기도 화성인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세요. 근데
책을 제가 이분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 코로나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 관해서 이제 발제를 하실 거고요. 사실 뭐 이 주제는 뭐 계속 얘기가 뭐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분이 보는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한번 모시고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은 제가 오늘 발표 중간에 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김성훈 교수님이 이제 작년 말에 책을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지금 사서 읽고 있는데 굉장히 책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세계관 관련된 뭐 책도 보고 그랬는데 국내 한국 서적은 많이 이런 책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신도들이나 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입문하는 책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 세계관 관련돼서 한번 또 발제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내용이고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같이 또 참석해서 교제하고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얘기하는데 뭐 이상하게 마음에 쫓기고 막 그랬는데 아유 깜빡하고 기도도 안 하고 너무 발표에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예. 오늘 저기 교수님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오늘 또 뭐 어디 차 마시러 가기로 한 데가 있어서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저랑 따로 시간에서 다른 날 간단한 개인 교제하고요. 예. 모임은 오늘 뭐 이걸로 마치고 제가 이 방은